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건설 기술의 진실이 밝혀지다. 2. 한국 기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3. 시진핑의 추잡한 비밀이 폭로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백멸을 견딘다고 장담하던 중국의 한해저 터널이 개통보름 만에 물바다가 돼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32분 중국 다롄의 해저 터널에서 터널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영상에는 터널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장면과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터널 측면에서 물이 새는 영상과 운전자가 터널 내부에서 차량을 후진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도 올라왔고 터널 내부 도로에 물이 차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상들이 여러 건 게시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샵 개통한 지 보름밖에 안 된 터널에서 물이 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급해진 이 해저 터널의 운영사는 터널 일부 구간에 물이 고였지만 오전 10시쯤 긴급 보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롄시 공항국도 소방밸브에서 물이 샌 것일 뿐 터널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널 자체에서 물이 샌 것이 아니라 보조도로에 있는 소방밸브에서 물이 샌 것이라며 해저 터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둘러댔는데요. 상식적으로 소방밸브에서 물이 샜는데 터널이 잠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리 백보양보해서 이 말을 믿는다 해도 개통보름 만에 그것도 출근 시간대에 물바다를 만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일 개통한 다롄 해저 터널은 다롄 증산구와 간징지구를 잇는 왕복급차로 간선도로 중 다롄만해역 지하를 뚫은 구간으로 터널 길이는 5.1km입니다. 다롄시는 개통 당시 백멸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불착공법을 적용했다고 자랑했는데 물과 보름 만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국 해저 터널에 물이 센 이 사건은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중국식 부실공사는 역사도 깊고 다양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장면은 심하게 흔들리는 중국의 한 고층 건물의 모습입니다. 쓰러질 듯 과하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아무리 봐도 부실공사가 의심됩니다. 중국 선전시에 있는 이 75층짜리 건물은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설계 도면조차 완성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 건물 사용자들은 원시적인 자구책까지 내놓았는데요. 이 건물에서는 거꾸로 세운 물병이 책상마다 올려져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면 곧바로 달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 상가의 천장 일부가 부서져 내리면서 바닥에 흙덩이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 75층 건물은 일부 허용했던 상인들의 출입마저 막으면서 유령 빌딩이 돼버렸습니다. 선전시 당국은 건물의 진동과 침하가 모두 허용치 이내라고 밝혔지만 흔들린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1대1로 사업 역시 부실공사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올해 초 네팔 공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포카라 국제공항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됐으며 개통한 지 15일 만에 60여 명이 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 공항이 부실공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7월 착공해 올해 초 문을 연 네팔 포카라 국제공항은 대부분의 건설 비용을 중국 수출입은행 차관으로 충당했고 공항 시공 역시 중국 국가기계공업회사의 자회사인 중국 캠시 엔지니어링이 맡았습니다. 인도 일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네팔 매체를 인용해 네팔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공항 건설 비용으로 차관 약 1,600억 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도 매체 뉴스 18과 네팔 일간지들은 포카라 국제공항의 입지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개항 전부터 공항 부지 인근에 있는 매립지가 맹금류를 유인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종하기에 위험한 지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매립지를 옮기지 않고 무리하게 개항을 했다가 그만 이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지만 다롄시의 해저터널처럼 이 공항 역시 문을 연 지 불과 보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중국이 지원한 1대1로 사업은 세계 곳곳에서 부실공사로 균열이 가거나 결함이 발견돼 임패를 끼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남미 등 제3세계에서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제3세계에서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완공된 지 10년도 안 되어 수천 개의 균열이 발견되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키스탄 닐룩 젤롬 수력발전소 터널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완공 4년 만에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 비용이 증가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이 나일강 인근에 완공한 우간다 이신바 수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전소에서만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같은 나라 카루마 수력발전소에서도 벽체 균열과 부적절한 소방 시스템 등의 문제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늦춰졌다. 앙골라에서는 10년 전 중국 중심 그룹이 수도 루안다 외곽에 건설한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균열과 곰팡이가 발생하고 곳곳에서 부실 공사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1대1로 사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국가 채무무리행 선언 이후 공공지출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에서 거액의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코레아 전 정권은 27억 달러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 개발은행에서 이율 6.9%를 빌리고 중국 수전에 공사를 맡겨 수력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10년 만에 균열과 결함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입장에서 빚을 내서 발전소를 지었는데 10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코레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무려 180억 달러를 중국에서 들여왔으나 뇌물 등 부정부패와 방만한 지출로 엄청난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한 2019년 에콰도르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업체가 지은 학교 200곳을 조사한 결과 57%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완공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거나 교실 바닥이 길고 폐기물이 노출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그 나라의 인프라 니즈에 맞지 않거나 자연환경에 피해가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환경 파괴는 물론 부실 공사로 인해 핵심 인프라가 붕괴이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수많은 결함을 해결하는 과정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해당 나라의 재정 부담을 더욱 늘리는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차라리 건설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민폐 프로젝트 1대1로를 추진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기계 3사는 깜짝 실적을 냈고, 국내 건설 경기의 부진을 미국 수출 호조로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50년 만에 미국 건설 경기 호황으로 두산마켓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2%나 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건설 경기가 부진했지만 미국 매출이 호조를 보인 게 깜짝 실적을 올린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미국 내 건설 투자를 늘린 것이 한국의 건설 장비 회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가 없었는데 50년 만에 건설 호황이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 건설 장비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두산마켓이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의 건설 계좌사들이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국으로 무대를 옮기려는 시도를 주저하였는데, 그에 반해 두산마켓은 북미 맞춤형 전략으로 미니 굴착기 등 북미에서 선호하는 건설 기계 라인업을 늘리며 수요 대응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 건설 관련 기업들이 대형 사고를 치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대박을 친 것인데요. 돈을 빌려주면서 인프라 사업을 해준다고 했지만 부실 건설로 두고두고 욕을 먹는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주변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불신만을 낳을 뿐입니다. 중국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며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GDP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 발전에 적용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엔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합작해 지분을 공유해야지만 사업 활동에 허가를 내주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사업 허가가 났기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지 중국 기업과 50%가량의 지분을 나눠야 하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비롯한 지적 재산들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해 잠재적인 경쟁자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눈밖에 나면 수십조 원을 투자한 중국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는 해외 기업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행을 공식화한 건데, 일본에선 공장 유치에 실패해 세계 1위 업체의 한국 진출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측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시 지역의 SK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SK하이닉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해 중국 업체들의 숟가락 엎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진출을 망설이자 중국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며 자체적인 지분만으로 사업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대차도 중국 내 지분을 100%까지 늘리도록 허가를 받으며 중국 업체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대 50 합작법인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현대 상용차 법인을 새로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밝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유 없이 규제를 완화할 리는 없다며 알려지지 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년간 116만 대를 판매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맞은 현대차는 2021년 기준으로 3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에선 중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타깃이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입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역량이 부족하던 시절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과 비슷한 100% 지분 보유를 허용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테슬라를 내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율주행기에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를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로 전송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정보를 빼간다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위층이 모이는 허베이성의 베이다이어는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으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량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엔 중국군 부대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했고, 며칠 전엔 중국 정부 청사 건물에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정부시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 세우며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켜 중국 국민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 의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사업 초기 잠시나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3위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에 거대함에 속아 진출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나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의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이용당하고 결국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구조로 변한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통해 상하이 공장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해 사실상 철수 작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국 공장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생산업이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량만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력과 특허 문제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도 중국 시장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앞에 1위 기업은 소형 전기차만으로 점유율을 올렸기에 사실상 한국이 2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전기차의 생산기지로 한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연기관 차량에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1%도 갖추지 못해 머지않은 미래 전기차 산업이 주류가 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을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까지 점유율 1위를 하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함은 물론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 수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 제재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복 관세를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당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2010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 협정 FTA보다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캐파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시장 진출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 영국 개발자들을 향해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흐름은 언제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들며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은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중국의 기업이라는 점이 중국 시장의 불합리함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소식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초도 비행을 성공시키며 전 세계에 급탄생을 알렸는데요. 그 와중에 중국이 유난히도 날선 반응을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유는 한국의 KF-21은 지역 공군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KF-21 개발이 중국의 목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최근 몇 년간 행보에서 그들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고 있으며 오만한 태도로 국제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이렇듯 중국이 먼저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한국도 이젠 중국을 가상 적국 수준이 아니라 북한 같은 주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국이 KF-21에 저렇게까지 가시 도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은 KF-21의 성능을 상회하는 5세대 전투기 J-20과 J-3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의 공중전에서 전투기가 세대를 넘어서는 승리를 따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4세대와 5세대 사이에는 스텔스라는 벽이 있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죠. 5세대에 근접했다는 KF-21도 스텔스 성능이 완전하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4.5세대에 그친 것인데요. 즉 4.5세대인 KF-210I 중국의 5세대기 J-20과 맞붙으면 서로의 성능을 모두 끌어냈다는 전제하에 KF-21이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도입한 5세대기 F-35A를 겨냥해 비난한다면 모를까. 어차피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저런 반응을 내놓을 이유가 뭔지 잘 와닿지 않죠. 사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KF-21 그 자체가 아닙니다. KF-21을 도입한 한국 공군인 것이죠.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전술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47대나 되는 전술기 중에서 실전 배치된 5세대기 J-20은 50대에 불과합니다. 총 전술기 전략의 단 3%만이 5세대고 30% 이상은 4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 공군이 공중작전을 펼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 5세대 미만의 기종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는 것이죠. 반면 한국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5세대기 F-35A 40대,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함재기용 F-35B 20대 역시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 양산되면 블럭 1 40대, 블럭 2 80대를 생산해 노후화된 F-16, F-5 합계 142대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F-15K와 KF-16은 4.5세대급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최근 안현옥 카이 사장은 KF-21 블럭 2는 5세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충격을 줬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계획이 모두 완성되면 한국군 전술기는 5세대기 160대, 4.5세대기 232대, 4세대기 60대의 구성이 됩니다. 전체 전력의 무려 86%가 4.5세대 이상, 35%가 5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4배에 가까운 중국의 수적 우위는 어차피 한 번에 띄울 수 있는 비행기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의가 없죠. 유일한 자랑거리인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KF-2100이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공군력의 기술적 우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전투기는 카탈로그 스펙대로 성능이 나오기는 할지 미지수라고 하이엔드급인 5세대에서도 로우급인 4세대에서도 중국 전투기가 확실한 승리를 따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중국은 그만한 물량을 가지고도 동북아의 제공권을 손에 넣지 못할까봐 다급해 죽는다. 동북아의 제공권을 잃는 것은 곧 코앞에 배치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중국 동해안에 상륙해 밀고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남중 국해에서도 미국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지만 최근 미국 항모 전단의 호의를 받고 온 펠로시가 대만 땅에 발을 디뎌도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유사시 남해안의 상륙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통제권을 잃고 상륙군에 말려 먹혀 패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KF-21은 이러한 예측을 현실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운영을 상정한 만큼 국산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KF-21 시기 제작 현장에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패스를 공개해 전 세계 항공업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비행기 조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동체를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체를 유압 장치 위에 올려 조립했었지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었고 오차 없이 정렬되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패스는 이름 그대로 기수와 중앙동체, 후방동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기체의 주요 부분을 조금의 휘어짐도 없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첫 단계부터 조립을 완료할 때까지 컴퓨터의 계산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밀 오차율이 1000인치에 지나지 않을 만큼 정밀하게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패스는 과거 T-50 양선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산 헬기인 쿠 일수리온의 생산에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KF-21의 생산에도 적용된 패스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킨 모델이죠. 이렇듯 카이는 생산 기체 각각에 완전히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로 세계 5위권 무기 수출국이 됨에 따라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와 같은 기술, 집약적인 초고가품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 단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데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량도 점점 늘어나 규모의 경제를 적용받게 되어 더욱 싼 값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FA50을 사간 폴란드도 KF-21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카이 역시 KF-21에 블럭이부터는 인리가 아닌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으며 폴란드도 그 후보라고 밝혔죠. FA50을 사간 국가가 한둘이 아닌 만큼 이들 역시 추후 KF-21의 잠재 고객입니다. KF-21이 배치되고 성능이 증명되면 무기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는 많은 나라가 주력 미들 로우급 전투기로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중국산 무기는 해외에서 인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과 공군력의 상징입니다. 어떤 나라의 전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유사시 공급 국가와 동맹 및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공급 국가 연합작전은 물론 전투기 간 통신과 부품 무기 공급이 신속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역시 수월해야 합니다. 그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전략적 파트너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끝도 없는 영토 욕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이 중국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중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몇몇 국가도 퇴역 직전에 낡은 기체 정도를 싸게 사올 생각일 뿐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은 자국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내수에만 의존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이미 뽑아낼 만큼 뽑아내서 더는 수요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죠. 재생산이나 유지 보수 등의 경비가 발생했을 때 억지로 가격을 조절하더라도 내수를 깎아 먹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우월한 국가라는 근거 모를 짧은 생각으로 패권 다툼에 뛰어든 중국은 바로 그 이유로 국제사회의 신의를 잃어버려 이런 일에서조차 발목을 붙잡히고 있습니다. 앞서 안현오카이 사장이 KF-21 블럭 1을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겠다고 선언했음을 전해뒀는데요. KF-21의 공개 스펙을 살펴본 전문가들이 KF-21이 이미 오스아이 대기의 자격 조건을 일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초음속 순항, 슈퍼크루즈인데요. 슈퍼크루즈는 항공기가 초음속을 유지하면서 F터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F터번은 엔진 후방에서 더 많은 연료를 태워 전투기의 추력을 순간적으로 극대화하는데 빠르게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풍위에 생기는 특유의 불기둥이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고 적외선 신호도 만들어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스텔스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기체 자체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기체라도 F터버너를 권체로 비행하는 동안에는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몸을 감춘 채로 비행하려면 F터버너가 주는 추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슈퍼크루즈는 이렇게 F터버너를 꼈을 때도 초음속 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엔진 성능과 기체 설계가 어우러져야만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작전 공격에서 완전한 스텔스를 유지하면서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눈먼적을 우월한 속도와 에너지 우위로 유린할 수 있다는 의미로 5세대 전투기의 공중 지배력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인데요. 이 슈퍼크루즈 성능은 현존 최고의 전투기들도 전부 가지지는 못한 성능으로 아무 조건 없이 기본 성능으로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것은 F-22뿐이고 유로파이터, 라팔, 수-57은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 J-20은 현재로선 아예 불가능해서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습득할 예정. F-35는 중력을 활용한 하강 비행을 때만 아슬아슬하게 마하 1을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KF-21의 ing면 하중과 추중비를 다른 전투기와 비교한 결과 KF-21이 F-22에 가장 근접해 슈퍼크루즈 역시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KF-21이 차후 개량해서 내부 무장 창만 실현한다면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5세대류 탈바꿈하는 가장 큰 기술적 문턱을 이미 넘어서 있다는 의미였죠. 안현오카이 사장의 블럭 이 5세대 가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믿는 구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때 제대로 된 비행기 하나 배한 적이 없어 한이 맺혔던 한국은 이제는 공산권 전체를 에워싸고 칼끝을 겨누는 민주주의의 변기창으로 변모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무기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